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아침에 눈 떴는데 어느새 저녁이야. 작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한 해가 갔어. 혹시 이런 느낌, 해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 우리 뇌 속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가 정말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뇌의 시계가 느려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안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은 끝없이 길었는데 지금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빠른 시간을 다시 천천히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수명이 80년이라고 치면요, 체감하는 인생의 절반은 이미 20살 이전에 끝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20살까지 느꼈던 시간의 길이와 20살 이후 60년 동안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체감상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셈이에요. 이 말을 듣고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남은 시간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설레서 잠이 안 오고 밤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죠. 소풍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먹는 김밥 맛, 친구들과 뛰어놀던 잔디밭 냄새, 선생님이 사주신 아이스크림, 하나하나가 또렷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 뭘 했더라? 집에 있었나? 텔레비전을 봤나? 일주일 전 일도 뿌옇게 느껴지는데, 한 달 전 일은 안개 속에 묻혀 있고, 1년 전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가 길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무당벌레, 처음 만져보는 흙, 처음 타보는 자전거. 뇌는 이런 새로운 정보를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기록합니다. 마치 처음 여행을 간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을 사진 찍듯이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마치 고속 카메라와 같다고요. 같은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아이의 뇌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합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데 같은 길을 돌아올 때는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 갈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저기 빨간 간판이 있네.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구나. 이 골목은 좁네. 뇌가 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체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한 번 본 풍경이잖아요. 뇌가 새로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바로 이 처음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매 순간이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한 학기가 긴 터널처럼 느껴졌고 여름방학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방학식 날 받아든 통지표, 동네 수영장에서 첫 잠수를 했던 날, 할머니 집에서 잡은 매미,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사건의 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새로운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사건이 없으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하루에는 새로운 사건이 가득하니까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고 어른들의 하루에는 반복되는 일만 있으니까 일주일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줄어든 것만이 이유일까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시계라는 말 아시죠? 점심때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계요. 우리 몸에는 진짜로 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 속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지금 몇 시쯤 됐다, 1시간 정도 지났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시계가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의 태엽이 풀리듯이요. 내 안의 시계는 느려지는데 바깥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결국 바깥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맹건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교수는 1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 사람 25명과 60살에서 80살까지의 나이 든 분 15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어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분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평균 3분 3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의 정확하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은 평균 3분 40초가 되어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제로는 3분 40초가 흘렀는데 본인은 3분밖에 안 지났다고 느낀 거예요. 자신의 느낌보다 시간이 22%나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겁니다. 22%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1시간이 지났다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1시간 13분이 지나간 겁니다. 하루로 따지면 깨어있는 16시간 중에 약 3시간 반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셈이에요. 일주일이면 거의 꼬박 하루를 시간 도둑에게 뺏기는 거죠. 이 시간 도둑의 이름은 바로 도파민, 도파임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어릴 때는 도파민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니까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아이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풍부하면 생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 안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니까 바깥 세상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도파민 분비량은 20살 전으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듭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마 교수가 밝힌 연구 결과입니다. 30살이면 이미 도파민이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40살이면 더 줄고 50살, 60살로 갈수록 점점 더 적어집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체 시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 안의 시계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쉼 없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마치 느린 걸음으로 고속도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빨라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난 10분쯤 앉아 있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난 30분 정도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게 다 생체 시계가 느려진 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시간 감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맛집이 생기면 당장 가보고 싶고 처음 듣는 음악에 가슴이 뛰고 낯선 골목길이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거기서 거기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경험을 덜 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드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줄어들고, 기억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이쯤에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에 뉴욕의 브루크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볼코우라는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 37명의 뇌를 촬영해서 도파민 수용체의 양과 뇌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 속의 도파민 수용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뇌의 전두엽 활동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뇌의 부위입니다. 여기가 둔해지면 세상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시시하게 느껴지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볼코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면 도파민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세포들은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게요. 숫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고작 5번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이 아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의 5분의 1, 20%에 해당합니다. 20%라면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인생의 5조각 중에 하나가 통째로 지나간 거니까요. 자, 그러면 50살인 분에게 지난 1년은 어떨까요? 50번의 생일을 보낸 분에게 1년은 전체 인생의 50분의 1, 겨우 2%에 불과합니다. 2%면 정말 작은 비율이죠. 케이크 한 판을 5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입니다.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이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입니다. 자네의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 해의 길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 시간 대비 그 한 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입니다. 꽤 큰 비중이죠. 그런데 20살 청년에게 1년은 인생의 5%로 줄어듭니다. 40살이 되면 2.5%, 80살이 되면 1.25%. 같은 365일인데 체감 길이는 계속 짧아지는 겁니다. 영국 베스 대학교의 수학 교수 크리스티안 예이츠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론이 나왔어요. 5살부터 10살까지의 5년과 40살부터 80살까지의 40년이 체감상 거의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살에서 10살까지 겪는 5년간의 경험과 40살에서 80살까지 겪는 40년간의 경험이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학교에 간 날, 처음 시험을 본 날, 처음 짝꿍과 싸운 날, 처음 상장을 받은 날,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40살 이후를 돌아보세요. 물론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해가 바뀌어도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출퇴근 길을 걷고, 비슷한 저녁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 저장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돌아보면 벌써 하는 느낌인 겁니다. 이걸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사진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 사진첩은 두껍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장면이 찍혔으니까요. 첫 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졸업, 운동회, 가족 여행,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사진첩이 점점 얇아집니다. 처음에는 결혼, 아이 출산, 승진 같은 큰 사건들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찍을 만한 장면이 줄어듭니다. 10장 찍을 것을 3장 찍고 3장 찍을 것을 1장도 안 찍게 되죠. 나중에 이 사진첩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앞부분은 넘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아진 뒷부분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체감 시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율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리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1초에 수십 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화면이 부드럽고 적을수록 화면이 뚝뚝 끊겨 보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촬영하고 있는데요. 젊은 뇌는 프레임 수가 높은 고성능 카메라와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장면을 기록할 수 있어요. 반면 나이 든 뇌는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도 기록된 장면의 수가 적죠.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듀크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에드리안 베안 교수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베안 교수는 인간의 신경망, 그러니까 뇌 속에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그 물망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아이의 신경망은 싱싱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촘촘하고 신호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최신 스마트폰이 초당 수십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느슨해집니다.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듭니다. 배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구형 컴퓨터에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뇌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수가 줄어들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인지한 이미지가 바뀔 때 시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아, 시간이 지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뇌는 1시간 동안 수많은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으니 꽤 긴 시간이 지났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의 뇌는 같은 1시간 동안 훨씬 적은 수의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가 몇 개 안 바뀌었으니 시간이 얼마 안 지났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이 괴리감이 바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풍경이 쉬지 않고 바뀝니다. 들판, 마을, 강, 산, 터널, 다시 들판. 이렇게 풍경이 계속 바뀌면 아, 꽤 오래 달렸구나 하고 느끼겠죠. 이게 젊은 뇌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가 끝없는 사막을 달린다면 어떨까요? 창밖은 항상 똑같은 모래벌판입니다. 1시간을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풍경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방금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목적지야? 하고 놀라게 됩니다. 나이든 뇌가 바로 이 사막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을요. 이걸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구나. 뇌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번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자, 지금까지 도파민 감소, 비율의 함정, 뇌의 프레임수 감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시간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 강력한 도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반복의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평일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거나 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모레도요.
다음 주도요. 미국 캔자스 대학교와 미주리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바로 이 반복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경험이 몇 개의 큰 덩어리로 뭉친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하루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새 카페를 발견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처음 보는 영화를 보고 늦은 밤 산책을 하고 하루가 여러 개의 색깔로 칠해져 있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하루가 출퇴근, 일, 식사, 수면 이렇게 서너 개의 큰 덩어리로 단순해집니다. 마치 무지개가 흰색 한 가지 빛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요. 색이 줄어드니까 하루가 짧아 보이고 하루가 짧으니까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보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간이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내용은 대부분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쇼폼 영상, 뉴스피드, 누군가의 사진, 빠르게 훑고 넘기고를 반복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이 자극들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깊이 있게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1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겨도 뒤돌아보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반면에 시골길을 자전거로 천천히 달리면 나무 한 그루, 돌담 하나, 들꽃 한 송이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고속도로에 태워놓고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인 셈이에요. 경향신문에 실린 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독서나 산책 같은 활동도 뇌에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의 자극이 너무 강해서 그런 잔잔한 활동으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고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은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뇌는 하나에 집중할 때 깊이 있는 기록을 남기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합니다. 밥맛도 모르고 텔레비전 내용도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과 자극, 멀티태스킹이 합쳐지면 시간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녁이고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봄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겨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어서. 둘째, 도파민이 감소해서. 셋째, 전체 인생 대비 비율이 작아져서. 넷째, 뇌의 이미지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다섯째, 반복적인 일상이 기억을 지워서. 이 5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시간은 나이 들수록 물살이 빨라지는 강물처럼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어떻게 하면 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하나씩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셨다면 오늘은 한 블록만 돌아가 보세요. 늘 같은 메뉴를 시키셨다면 오늘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을 골라보세요. 같은 공원만 산책하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처음 가보는 동네를 걸어보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새로운 경험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까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체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죠. 새로운 경험이 도파민을 자극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생체 시계가 조금 빨라지고
뇌가 그 시간을 더 촘촘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볼코우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뇌도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꼭 큰 모험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또는 산책을 나갈 때 오늘 처음 보는 것을 3가지만 찾아보세요. 저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이 길에 이런 꽃이 피어 있었나? 저 구름 모양이 참 재미있네. 이렇게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기만 해도 뇌는 새로운 이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창밖의 사막만 보이던 풍경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일기를 쓰시면 더 좋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것 딱 한 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퇴근길에 석양이 참 예뻤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한 줄이 그날 하루를 뇌 속에 고정시켜줍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나중에 그 시간을 또렷하게 되살려주잖아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본 하늘, 오늘 만난 사람. 사진 한 장으로 남겨두면 그것이 기억에 닻이 되어줍니다. 닻이 없으면 기억은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지만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 이런 날이 있었구나. 이달에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지난달이 그냥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지만 기록이 있으면 30개의 각기 다른 하루로 살아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마음챙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까 멀티태스킹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그 반대가 바로 이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들면 뇌는 그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같은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흘려보낸 30분과 따끈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 30분은 기억에 남는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대식 뇌과학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순간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뇌의 프레임 수 이야기를 했죠. 집중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프레임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텔레비전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밖의 새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실 겁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 10분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것을요.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수면과 시간 감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고,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주의력이 무너지고, 주의력이 무너지면 하루가 뿌옇게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자면 뇌가 재충전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주의력이 높아지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뇌가 더 많은 이미지를 기록한다는 뜻이고, 이미지를 많이 기록하면 그날 하루는 더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필요량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밝은 화면을 피하시고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전에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낮 시간의 시간 감각도 달라집니다. 5째, 사람을 만나세요. 인간관계는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풍성한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요. 어떤 학자는 인간이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발달한 사회성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웃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볼 일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 단둘이 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뇌에 들어오는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더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시장에서 상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소한 대화 하나가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을 되찾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새로움을 매일 만들기. 둘째, 하루를 기록하기.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넷째, 잠을 충분히 자기. 다섯째, 사람을 만나기. 거창한 게 아니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뇌는 세상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지만 우리의 뇌는 시간이 갈수록 프레임 수가 줄어든 낡은 카메라가 됩니다. 도파민은 10년마다 줄어들고 생체 시계는 느려지고 전체 인생 대비 한 해의 비율은 갈수록 작아집니다. 거기에 반복적인 일상과 스마트폰이라는 시간 도둑까지 합세하면 우리의 한 해는 마치 짧은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의 속도는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의 밀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한 시간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손에 잡히는 진주 알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문득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여태 수백 번 지나다닌 길인데 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어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 평소와 다른 길이 됩니다. 퇴근할 때 아파트 사이로 지는 석양을 봅니다. 매일 지는 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붉고 아름답습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 몇 초가 오늘 하루를 특별한 날로 만들어줍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것도 봤어. 웃으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 처음에는 별것 없을 줄 알았던 하루가 의외로 풍성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1년을 돌아봤을 때 올해도 그냥 지나갔구나. 대신에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의 빛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네가 비율의 함정을 이야기했죠. 50살의 1년은 인생의 2%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라도 그 2%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색이 바랜 사진첩의 뒤쪽 페이지라도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선명한 사진을 다시 붙여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인데요. 이 신의 외모가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길고 풍성한데 뒤쪽은 대머리입니다. 마주 보고 있을 때 머리채를 잡아야 하지 지나치고 나서 뒤에서 잡으려 하면 미끄러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하루가 바로 카이로스의 머리채입니다.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더 이상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 않기를, 오늘부터 한 줌의 시간이라도 손안에 고이 담아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평생 기억력을 유지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길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창 모임이든 동네 모임이든 어떤 자리에 가면 유독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꼭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옆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분명히 조건은 더 좋은데 점점 모임에 안 불리는 분도 계십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게 되고 카톡이 와도 답장을 미루게 되는 그런 분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모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표정입니다. 얼굴이 곧 명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젊었을 때는 화장을 하든 옷을 잘 입든 외모로 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50살이 넘어가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늘 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미간에 세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눈가에 잔잔한 웃음 주름이 있어요. 같은 주름인데 어떤 주름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주름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80% 이상이 편안한 표정의 사진을 골랐다고 해요.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을 고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안한 표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걸 30일만 해보세요. 뇌가 속기 시작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뇌에서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표정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표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그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나는 당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임에 들어갈 때 표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굳은 표정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표정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말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면 이런 분 꼭 한 분은 계시죠? 앉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 내 아들이 어디 다닌다. 내 손주가 뭘 했다. 나는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처음에는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만날 때마다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슬슬 그 자리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먼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진짜로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이미 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느끼고, 그런데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준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 곁에 또 가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잘 듣는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반응을 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바로 남의 뒷담화입니다. 모임에서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마디 해줍니다.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고요. 이런 태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 가서 나쁘게 말하지 않겠구나. 이 신뢰가 바로 모임에서 오래 사랑받는 비결인 겁니다. 여기까지 표정과 말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모임에서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내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 솔직히 비교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으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로, 자녀로, 집으로 평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이제는 좀 편해져야 하는데 그때도 비교가 끝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연금을 얼마 받는데 저 집은 자식이 효도한다던데 저 사람은 매일 골프 치러 다닌다면서 이런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시작되면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들어줘도 어딘가에서 불만이 새어나와요. 눈빛에서, 한숨에서, 말투에서.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잘 됐네,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데 늘 만족스러워 보이는 분. 대단한 경력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일상을 정말 즐기는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올해 65인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꽃 사진을 찍으세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보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그거 찍어서 뭐하게? 그런데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예뻐서.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이게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교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거든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쁘고 남이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모임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편안해져요. 이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 안 해도 되겠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비교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임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나누면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요.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눈빛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보태지요. 그래,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도 요즘에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돌려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매번 이러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지요. 비교를 내려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이걸 석 달만 해보세요.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작은 친절의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라는 말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그게 복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도 복리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아주 사소한 친절을 꾸준히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임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든지 늦게 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려준다든지 누군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음료를 리필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에이, 그런 건 누구나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이런 사소한 배려를 매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모임에 올해 70이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모임에 안 나오시면 다들 걱정을 해요. 오늘 어르신 왜 안 오셨지?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이분은 20년 넘게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모임에 올 때마다 계절 과일을 한 봉지씩 사오시는 거예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귤, 겨울에는 곶감,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다 같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돌리세요. 과일 한 봉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돈으로 치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20년간 한결같이 하셨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은 늘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의 복리 효과입니다. 작은 친절이 시간이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신뢰와 호감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모임에서 가끔씩 큰 돈을 쓰는 분이 계세요. 오늘 내가 다 쏜다 하면서 한 번에 크게 쓰시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는 다들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끔이고 평소에는 별다른 배려가 없다면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가끔 큰 돈 쓰는 사람이지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친절도 운동과 같아요. 한 번에 10시간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게 관계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모임에 가실 때 작은 간식 하나 챙겨가기, 먼저 도착해서 자리 잡아놓기, 모임 후에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단체 카톡에 한마디 남기기,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요.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5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서도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는 꼭 나오시는데 모임이 없는 날에는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늘 할 이야기가 있고 늘 새로운 게 있고 늘 생기가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입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산에 가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요리를 하거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나는 심심한데 너라도 만나줘가 아니라 나는 혼자도 괜찮은데 너를 만나면 더 좋으니까 나가는 거야.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선택입니다. 의존에서 나온 만남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선택에서 나온 만남은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요.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예요. 나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풍기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같이 뭐 하자고 하고 처음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연락이네,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외로움을 채우는 사람은 달라요.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텃밭을 가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도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임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소재가 풍부합니다. 나 요즘 수채화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정말 재밌더라. 텃밭에서 상추가 올라오는데 보는 맛이 기가 막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아, 나도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고 싶으시다면 역설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잘 채우시라는 거예요. 나를 채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잖아요. 내 컵을 먼저 채워야 넘치는 것으로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나이 듦을 무기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솔직히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몸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은 따라가기 어렵고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유독 빛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나이 듦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분들은 나이가 든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경험은 시간이 주는 거잖아요. 60, 70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모임에서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이 경험을 잘난 척 하는 데 쓰지 않아요. 대신 후배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도움을 줍니다. 나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았어.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을 원할 때 건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아는 것 자체가 나이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카카오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에 적응해 오신 겁니다. 모임에서 빛나는 어르신들은 이 적응의 자세를 잃지 않으세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일단 해봅니다. 요즘 챗 GPT라는 게 있다면서? 한번 해볼까? 이러시면서요. 못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해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모임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70 넘은 분이 저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 듦이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선생님, 이 무릎은 나이를 안 먹고 싶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요. 웃기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게 유머가 되는 겁니다. 유머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같은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겁게만 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임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후자겠지요. 자,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편안한 표정. 만나기 전에 이미 표정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둘째, 말의 온도.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셋째, 비교를 내려놓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 기준으로 사는 것. 넷째, 작은 친절의 복리. 대단한 것 한 번보다 사소한 배려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내가 먼저 충만해야 다른 사람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여섯째, 나이 듦을 무기로 바꾸는 것.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아침에 거울 보고 미소 짓기. 30초면 됩니다. 둘째, 다음 모임에서 내 이야기 전에 상대방에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셋째, 오늘 밤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이 3가지를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말투가,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낄 거예요. 이 사람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하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베푸는 것. 그게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모임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시면 모임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유독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타고난 외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6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6가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것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 이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살았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지.
물론 성장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릴 때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반대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빛이 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똑같은 흰 셔츠가 두 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벌은 매번 빨래한 뒤에 곱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다른 한 벌은 빨래만 하고 구겨진 채로 서랍에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여요.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셔츠인데 하나는 여전히 깔끔하고 하나는 누가 봐도 낡아 보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얼굴, 분위기는 매일의 습관이 다려놓은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인상이 남았던 적. 반대로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 굳은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왠지 다가가기 싫어지죠. 나이가 들면 얼굴에는 그 사람이 평생 지어온 표정이 새겨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합니다. 오랫동안 찡그리고 화난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미간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인상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반면에 평소에 부드럽게 웃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눈가와 볼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인상이 온화해지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사진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 웃는 표정이 습관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무표정이 습관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나이를 추측하게 했더니 웃는 표정 그룹이 평균 3살에서 5살 정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살에서 5살이면 적은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웃는 표정 그룹은 더 신뢰감 있고 더 교양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어요. 바로 이게 귀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반복하면 한 달쯤 지나면 그 표정이 여러분의 기본 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치켜뜨거나 째려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인상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표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 봤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걸음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위축되어 보여요. 자세가 이렇게까지 인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통해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자신감을 판단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가 자동으로 읽어내는 정보입니다. 등이 곧고 어깨가 펴진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고 당당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과한 표현 같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세가 곧은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오랜 세월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북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건강에만 나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확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을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세워줍니다. 이것만 해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10m 앞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도록 서서 1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1분이에요. 이게 자세 교정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구부정한 자세에 몸이 적응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바른 자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걸음걸이에 대한 건데요.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보폭이 적당히 넓고 리듬이 일정한 사람은 당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질질 끌듯이 걷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죠.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자연스럽게 닿도록 보폭은 자기 어깨 너비 정도로 유지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이게 걷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뭔가 달라졌어 하고 알아차릴 정도로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표정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인상이 확 깎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차림새입니다. 옷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차림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옷을 별로 안 비싸게 입는데도 항상 깔끔해 보이는 분 계세요. 반대로 꽤 비싼 브랜드를 입는데도 어딘가 산만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이 차이가 바로 옷과 차림새의 차이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차림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옷이 깨끗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세탁한 지 좀 된 티셔츠, 보풀이 일어난 니트, 늘어난 목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체 인상을 좌우합니다. 둘째,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맞았던 옷을 계속 입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끼는 옷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너무 큰 옷은 체형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해 보이게 만들어요. 자기 지금 현재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고를 때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지 마시고 꼭 입어보고 지금 몸에 맞는 걸 고르세요. 셋째, 색깔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대부분 색이 많지 않아요. 보통 3가지 이내의 기본색을 중심으로 입습니다. 남색, 흰색, 베이지, 회색, 검정. 이런 차분한 색 위주로 입되 포인트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색 바지에 흰 셔츠, 여기에 갈색 가죽 벨트 하나, 이렇게만 해도 정돈된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한꺼번에 입으면 오히려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가방입니다. 재밌는 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발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먼지 묻은 구두, 뒤축이 다른 운동화, 이런 것들이 전체 인상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상의와 하의를 잘 갖춰 입어도 신발이 지저분하면 허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신발을 닦아보세요. 천으로 먼지만 슥슥 닦아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체 인상을 바꿔줍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무너진 가방, 끈이 다른 가방은 아무리 비싸도 초라해 보입니다. 반면에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방은 가격과 상관없이 깔끔해 보이죠. 정리하면 귀티, 나는 차림새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깨끗하고 맞고 정돈되어 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옷이 아니라 차림새의 격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편안하게 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왠지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즉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느립니다. 느리다는 게 답답하게 느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몰아치듯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리더십 연구에서도 말이 느린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존경했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은사님, 그분들의 말투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말투의 기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감탄사나 추임새가 적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진짜, 그니까 이런 말들, 이게 너무 잦으면 말이 가벼워 보여요. 물론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추임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 문장마다 이런 습관어가 들어가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강해져요. 하지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이 사소한 차이가 대화에서 엄청난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흥분해서 높아지는 목소리, 짜증이 섞인 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는 점잖은데 집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분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진짜 귀티가 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표정에, 눈빛에, 전체 분위기에 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투 연습은 밖에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이 세 마디만 의식적으로 자주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투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정, 자세, 차림새, 그리고 귀로 느끼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진짜 귀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격이 있어 하고 느낄 때 그 느낌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옷일까요? 외모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느낌. 이게 바로 내면의 여유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사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외면을 가꿔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경직되고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결국 귀티의 근본은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 초라함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얼굴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멈추는 겁니다. 딱 3초요. 이 3초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3초만 참으면 그 감정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행동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 참 어른스럽다, 대인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면에서 풍기는 귀티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학교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다 알아,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눈빛을 꺼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바로 살아있는 느낌, 귀티의 핵심이에요. 꼭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매일 신문 한 면을 읽는다든가, 관심 있는 주제의 영상을 하나 본다든가,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가, 이런 작은 배움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그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 중에 80이 넘어서도 매일 대본을 소리내어 읽고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눈빛 자체가 살아있으니까요. 눈빛은 성형이나 화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가는 태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표정, 자세, 차림새, 말투, 그리고 내면의 여유. 그런데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6번째 이야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모두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뭘 꾸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나는 됐어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입고 대충 먹고 대충 하루를 보내고, 운동도 귀찮고 외출도 귀찮고 거울 보는 것도 귀찮아지죠. 이게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겉모습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반면에 귀티가 나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형을 하라는 이야기도 고급 화장품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세수하고 옷을 골라 입고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매일 받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지고 자세가 바로잡히고 차림새가 정돈되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제 어차피 늙었는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5가지 모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가 나머지 5가지의 뿌리이자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 첫째, 밝고 부드러운 표정을 습관으로 만든다. 둘째, 곧은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한다. 셋째, 깨끗하고 몸에 맞는 정돈된 차림새를 갖춘다. 넷째, 천천히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쓴다. 다섯째,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내면의 여유를 기른다. 그리고 여섯째,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미소 짓기, 의자에 앉을 때 등 펴기, 신발 한번 닦아보기,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6달,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숫자든 그 숫자 위에 어떤 품격을 올려놓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는 같은 달에 2분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오래 배웠던 78세 어르신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어머니 지인의 남편분이셨는데 80이 세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셨고 오래 사신 편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장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빈소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또래 어르신들도 계셨고 심지어 동네 가게 사장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어른 참 좋은 분이셨지. 우리 동네에 큰 어른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갔던 2번째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빈소가 조용했어요.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몇 분만 계셨습니다. 물론 사람 수로 그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나이를 먹었는데 왜 어떤 분 곁에는 끝까지 사람이 남고 어떤 분은 말년에 홀로 남게 되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라거나 운이 좋아서라는 뜬구름 잡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따뜻해질 수 있는 힌트를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만 알아도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은퇴하면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때도 없는 게 당연하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조사를 종합해보면 대략 3명 중 1명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끼신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옆집에 사시는 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매일 공원에서 마주치는 분, 그중 한 분은
속으로 외로움을 삼키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외로움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예요.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피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5갭이요. 보통 담배 한 갑이 20갭이니까 거의 한 갑 가까이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면서 외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80이 넘어서도 친구가 많고 동네에서 인기 있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60만 넘겨도 벌써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물론 경제적 여유가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관찰하고 또 여러 연구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람이 모이는 노년과 외로워지는 노년의 차이는 결국 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갈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산도, 직위도, 외모도 아닌 바로 습관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요. 자, 그러면 그 습관이 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첫 번째 비밀, 바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특별히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6세이신데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은 질문을 하고 나서 진짜로 듣는다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대화를 하실 때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더 익숙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물론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계속 내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76세 어르신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사소한 차이 같죠? 하지만 이 사소한 차이가 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청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만나면 충고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들이요. 본인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명절에도 짧게 다녀가고. 왜요? 만나면 피곤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한다는 게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상대방 말에 다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벽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경청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때 그래도 직장이 어딘데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다음부터 힘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학습하니까요. 하지만 그래? 많이 힘든가 보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서는 이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할 때 얼마나 듣고 있을까? 10분 동안 대화한다면 내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각각 어느 정도일까? 만약 내가 7분 이상 말하고 있다면 조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2개만 더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고를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해보세요.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판하신고도 이 한마디를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방어벽이 확 낮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들어봐, 이렇게 해 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말하는 습관. 이것이 사람이 모이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말하기보다 듣기. 둘째, 충고보다 공감.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채기.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라는 함정인데요. 이것이 3번째 이야기, 2번째 비밀과 연결됩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의 2번째 비밀, 베풀되 기대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정성껏 무언가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의 그 서운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내가 손주를 그렇게 봐줬는데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다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제 이웃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일하시고, 이웃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크게 아프셨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반찬을 해다 주면 내가 지난번에 반찬 해다 줬지? 라고 은근히 말씀하시고, 경조사에 참석하면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오나 몰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이분이 잘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뒤에 반드시 계산서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슬슬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에 사람이 넘쳤던 그 첫 번째 어르신은 어땠을까요? 이분도 주변에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해주고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는 집에 쌀을 갖다 놓으시면서 나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 이러셨대요. 실제로는 본인이 따로 사온 건데 상대방이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베풀미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 곁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조건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풀면 상대방도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동기가 뭔가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서인가요? 솔직히 둘 다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답에 대한 기대가 80%이고 순수한 마음이 20%라면 그건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수익이 안 나면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다 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이런 마음이 쌓이면 나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안 베풀면 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마워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게 베푸세요. 한 번에 크게 베풀면 그만큼 기대도 커집니다. 대신 작은 친절을 자주 베풀어 보세요. 이웃에게 과일 한 봉지,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손주에게 용돈 대신 손편지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은 기대도 작아서 실망할 일도 적고 그러면서도 관계는 꾸준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노년기 행복에 대해 조사했더니 큰 선물을 가끔 주는 것보다 작은 친절을 자주 베푸는 것이 관계 만족도를 훨씬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지만 자주,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베풀매 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세요. 해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작게 자주 베푸세요. 이것이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곁에 두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말도 잘 듣고 기대 없이 베풀어. 그런데 내가 만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은퇴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가 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학부모 모임도 없어지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네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작은 세계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작은 세계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세계, 직장이라는 세계, 친구라는 세계, 동네라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계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은퇴하면 직장 세계가 사라지죠.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면 친구 세계가 줄어들고요. 자녀가 독립하면 가족 세계도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들은 사라지는 세계 못지않게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67세에 은퇴하셨습니다. 보통 은퇴 직후가 가장 힘들잖아요. 매일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 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은퇴하기 2년 전부터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산에 갑니다. 여기서 새 친구들을 만드셨죠. 이게 첫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서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글씨 쓰는 게 원래 좋으셨대요. 일주일에 2번 같은 반분들과 함께 붓을 잡으십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도 드시고요. 이게 두 번째 작은 세계입니다. 또 이분은 은퇴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2번 만나서